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자 아이고 어, 네 지동환입니다. 같이 저번 주에 아마 배민성님이 그 그래프 원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2호 그래프 홍보대사로서 근데 저번 주에는 좀 원론 위주의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특히 관심 있는 어플리케이션 주제가 뭐 그래프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논리지 그래프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고 또 이런 그래프가 왜 좋은지 왜 재미있는지 그리고 좀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주제인 AGI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다뤄보고 싶어서 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PPT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논문이 QA-GNN이라는 논문이고요. NAACL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랭귀지 모델을 NLP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LM을 사용해가지고 퀘스천 앤서링 문제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베이스라인 LM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가 LM의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지 그래프 KG라고 약자를 썼는데 KG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QA 성능을 올리는 그런 시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먼저 이 논리지 그래프라는 게 노드가 엄청 많고 굉장히 큰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관된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KG 이렇게 그래프를 떼온다 하더라도 정확한 그 QA 컨텍스트 안에서만 어떤 의미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또 그러한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떤 이노베이션한 어떤 인사이트를 냈다고 했는데요. relevant scoring 하고 joint reasoning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중요도를 측정하고 또 상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얘기인데 자세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뒤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피겨 1 그림인데요. 먼저 QA 컨텍스트 노드를 보라색으로 나온 부분이 그 위에 있던 QA 컨텍스트에 나온 질문을 어떤 노드를 인베딩 해가지고 그래프에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방식들은 QA 따로 놀고 또 논리지 그래프 따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조인트 리즈닝이 불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다가 노드를 하나 새로 붙임으로써 완전한 조인트 리즈닝을 달성했고 또 이렇게 어떤 노드가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레레번스 스코어라는 거를 계산했다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셋 이렇게 세 가지에서 실험해봤는데요. 물론 베이스라인 여기서는 로제타 로버트 A를 썼고 또 랭귀지 기존에 있었던 랭귀지 모델 플러스 논리지 그래프 모델들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랭귀지 모델을 크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텍스트 벡터 X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인코딩하는 단계랑 그걸 어떤 원하는 서브 태스크에 적용하는 함수 헤드를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차후에 나올 어떤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프리리미널리로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노드가 있는데 노드 사이에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들이 단 하나의 타입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릴레이션 타입을 가질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서 퀘스천 엔티티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연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캐그넷이라는 네트워크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퀘스천 컨텍스트에서 그 파란색 글씨가 퀘스천 컨텍스트에 있었던 엔티티들이고 주황색들은 이게 객관식 문제니까 5개 앤서 엔티티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파란색은 퀘스천을 뜻하고 주황색은 여기 앤서를 뜻하죠. 이렇게 엔티티들을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방식 캐그넷을 사용했고요. 또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는 방식도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엔티티들을 뽑아온 다음에 몇 특정한 K홉 여기서는 투홉이라 했는데요. 즉 그 두 단계 건너 떨어진 노드들만 통째로 잘라온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어떤 두 단계 정도 떨어진 친구들을 전체 논리지 그래프에서 잘라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논리지 서브 그래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게 전반적인 플로우고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지 리트리버 했던 부분이 그 엔티티들을 잘라온 다음에
비슷한 서브 그래프들을 가져온 방식이고, 또 맨 위에 보라색 LM 인코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QA 컨텍스트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이런 보라색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를 연결했죠.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를 앞으로는 워킹 그래프라고 부를 텐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3.1절에서 설명드릴 거고, 또 이게 어떤 노드가 사실 이렇게 노드를 잘라서 가져오더라도 그 노드에 굉장히 쓸모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드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relevance score라는 걸 계산했는데요. 이거를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3.2절에서 보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기반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보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3.1절인데요. 3.1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인트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사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보라색 컨텍스트 노드를 만들어 온 다음에 새로운 릴레이션 타입을 정의해가지고 퀘스천 엔티티와 연결하고 앤서 엔티티들과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색깔 여기 그레이 같은 거는 그 엔티티가 포함 안 되는 홉들을 같이 떼어왔죠. 근데 그런 홉들은 이제 회색으로 표현이 됐고, 색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또 이제 relevance scoring을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독특했는데요. 이것도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텍스트 Z라는 게 아까 말했던 QA 컨텍스트에서 가져온 어떤 텍스트들인데요. 그런 것과 단순히 엔티티들을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또 랭귀지 모델에 태워봅니다. 그래서 그 랭귀지 모델에서 이 단어가 제너레이션 될 확률이 얼마 연관이 있는 점수인지를 판단하는 레레번스 스코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 피겨 2를 보시면은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파란색 그림 같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파란색 그림들은 퀘스천에 들어있었던 엔티티들이고, 그리고 주황색은 앤서 엔티티인데 투옵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 중간에 있었던 두 단계 정도의 그래프드 노드를 가져왔는데, 사실 여기 내용을 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랭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텍스트가 제너레이션 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들처럼 어떤 엔티티들은 색깔이 진하고,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연관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코어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프에다가 새로운 피처로 달아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모나게 박스 되어 있는 게 스코어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은 네. 그냥 저 노레지 그래프라는 걸 리트리블 하면 그냥 나오는 건가요? 텍스트가? 그렇죠. 근데 그 그래프라는 게 이미 논리지 그래프라는 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학생이라 하면은 뭐 대학에 다니고 뭐 등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딸려 있는데, 사실은 QA 컨텍스트 그러니까 질문의 맥락은 뭐 학생이 등교하는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라고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상관없는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이 얼마고 이런 쓸데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케이지 리트리버를 할 때는 그냥 그냥 투업 떨어져 있는 모든 노드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번 맥락에서는 뭐 어떤 노드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게 렐레번스 스코어입니다. 일종의 프리트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그죠. 논리지 그래프는 이미 다 사람들이 매뉴얼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피처여가지고 그냥 사전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프가 사전에 정리되어 있으면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고, 코비드 같은 것도 사실 2020년 이전에 그렇죠. 없었던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런 이미 만들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코비드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 엔터티가 그 그래프 안에 없을 거니까, 그죠. 그럼 제대로 답변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막 논리지 그래프 제너레이션 관련된 연구도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컴플리케이션하는 연구도 있는데, 일단은 일단 존재한다, 여기서 그냥 존재한다 가정했는데 실제로 논리지 그래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매뉴얼하게 만드는 거는 딥러닝 트렌드로 보면 조금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논리지 그래프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3절로 가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계산했던 이 relevance 스코어를 바탕으로 attention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또 attention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전 노드에서 이 m이란 값이 메시지인데 이전 노드에서 가져왔던 어떤 정보를 의미하고 또 attention 스코어 여기 흔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attention 스코어이고 또 fn은 여기서는 2layer MLP라고 되어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 그 이전 레이에서 넘어왔던 피처인 HT를 다시 더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그래프적으로 말하면은 어그리게이트하고 업데이트한다 이런 구조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각각 알파는 어떻게 계산되고 메신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뒤에서 같이 보시면은 근데 사실 별건 없어요. 메시지는 계산 오는데 어떤 2레이어 MLP를 태우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등등을 거쳐가지고 어떤 메신저를 만들고 또 렐레번스 스코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쿼리 키 벡터 같은 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스코어 소프트 썸을 구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그냥 뭐 구체적인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냥 많이 보는 형태니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생각하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랭귀지 모델을 통해 얻은 렐레번스 스코어를 바탕으로 그래프 어텐션에 사용될 수 있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다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최종적인 인퍼런스를 하는데요. 그 최종적인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그린 것처럼 그래프를 풀링해가지고 이 그래프 전체의 정보도 함께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이 아까 만들었던 컨텍스트 노드에 들어있던 정보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랭귀지 인코딩에서 바로 나왔던 그 값을 3개를 총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인 그리고 그 값을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최적화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냅니다. 인퍼런스를 시도해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연구에서 2가지 소스가 있다 했는데 2가지 가장 핵심적인 기여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렐레번스 스코어를 계산해내는 거였고 두 번째는 조인트 리진을 계산해내는 거였습니다. 렐레번스 스코어를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큰 KG 서브 그래프 상에서 어떤 노드가 더 중요한지 알아내는 것도 가능했고 또한 조인트 리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소스라고 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에서 온 정보와 놀리지 그래프에서 온 정보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제는 이제 논문 소개하는 건 조금 이제 다른 주제라서 혹시 넘어가기 전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지금 잠깐만 받고 없으면은 LM으로 하면 이제 보통의 LF를 생각하는 그죠. 여기서는 로버트 모델이었나? 아마 그거를 생각했는데 네. 근데 뭔가 NLP 밑에 있는 NLM 모델 자체가 어떤 종속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험도 다양한 모델에서 실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해하자면은 렐레먼 스코어를 가져왔는데 그 스코어에다가 이전 레이어 값의 정보라던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피처를 좀 더 합해가지고 만든 점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반은 어쨌든 렐레먼 스코어에서 여러 가지 피처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었다. 없으면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제가 설명을 AGI라고 했는 AG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GI 약간 주장하는 바가 약간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 뇌피셜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면 모두 좀 비판적인 사고로 아닌데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AGI 이런 발표를 왜 준비했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제 가장 큰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사실 학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약간 뭔가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사자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죠. 최근에야 파운데이션 모델 막 발전하면서 멀티 모델, 모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뭐 AGI라고 하기에는 많이 먼 거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AGI가 뭔지? 제가 말하는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간 휴먼 라이크, 아, 인간 레벨의 지능을 만드는 게 어쩌면 AI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AI 연구를 하면은 어떤 매트릭이 있고 거기서 어떤 높은 점수를 냈다. 그런 눈으로 보일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AGI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논문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예, 그님 코? 그래서 님 코드 있어요? 그래서 님 성능 쏟아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논문들이 그냥 너무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반론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시스템 2라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어하는 밀라 연구소의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이 그 2019년도 누립스에서 인바이티드 토크를 했던 내용에서 많이 따왔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딥러닝은 최근 환상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GPT-3와 같은 대규모 모델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늘리고 모델의 크기를 늘리고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만이 충분할까요?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그림처럼 오직 더 큰 뇌를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휴먼 레벨에는 많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구조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자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어떤 모티프를 얻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의식적이고 직관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 1이 처리하고 느리고 의식적이고 그런 일들은 시스템 2가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운전할 때는 사실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가는 길을 발견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인간의 인지 구조가 작동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의식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한 내용인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가지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 2는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느린 사고를 의미합니다. 시스템 1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딥러닝이 잘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시스템 2 같은 분야는 아직 그렇지 못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앞으로 딥러닝이 해결해야 될 거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먼저 IID 컨디션을 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시스템 2의 기반이 되는 어텐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결합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스파르스 팩터 그래프 또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또 조합적인 딥러닝 구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는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아는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IID라 할 거라는 가정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IID라는 가정이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른 데이터를 이해한다기보다는 트레인 데이터는 막 섞어서 학습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가정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때로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학습을 할 때 IID를 가정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out of distribution,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그러니까 IID라는 컨디션을 가정해야만 근데 트레이닝 할 때 적용되었던 지식이 나중에라도 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가정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하게 되면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연계에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OOD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컴포지셔널리티, 번역하자면 합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지식을 잘 합성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SF 소설 같은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어떤 본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어떤 지식들을 조합해가지고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IID가 아니라 OOD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딥러닝이 나아갈 첫 번째 방향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텐션에 관한 이해인데요. 어텐션 모두 다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소수의 엘리멘트에만 집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NLP 그리고 또 지금은 비전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죠.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이런 어텐션의 활동이 뇌 내의 활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인지과학에서 기존에는 C word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consciousness, 의식에 관한 얘기가 더 이상 이제 옛날에 어떤 터보 시대는 금기어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정보의 보틀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뇌에서 뇌에 정보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거기서 일부의 정보만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현상을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 이론은 글로벌 워크스 티오리라는 논문에서 많이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처럼 어떤 인지과학과 머신러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에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ML, 그러니까 어텐션 같은 방법론을 만들기도 하고, 거꾸로 의식이 품고 있었던 비밀들을 파헤쳐 내부를 볼 수 있는데 머신러닝이 거꾸로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특히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의식이 표현되는 방식이 고차원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새로운 뭐 베이비 AI 논문은 안 읽어봤지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또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세 번째 요소는 스파르스 벡터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논문을 쓰셨는데요. 그 컨셔스니스 프라이어라는 논문에서 많이 따오게 됐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여기가 아니고 잠시만요. 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을 손에서 들고 있을 때 공을 떨어뜨리면은 땅에 떨어질 거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떤 굉장히 깊은 어떤 조인트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공을 떨어뜨리면은 땅에 떨어질 거라는 어떤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딥러닝은 굉장히 그렇지 못한 방향을 학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래프,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 스파르스 벡터 그래프라는 거를 주장하셔가지고 이러한 서로 연관을 분리하고 이런 것 고차원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스페셜 벡터 그래프라는 거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세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술 한 잔을 걸치고 논문을 쓰셨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인 논문이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살짝 얻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OOD 상황에서 더 좋은 학습하는 방향으로 메타러닝 또는 다이나믹하게 모듈을 재조합할 수 있는 리커런트 인디펜던트 메커니즘 이런 것들 두 가지 요소 추가로 설명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왜 그래프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챗GPT에 물어봤던 내용인데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그냥 재밌는 얘기를 넣어본 거고, 이거는 또 구글 딥마인드에서 썼던 Relational Inductive Bias, Deep Learning and Graph Network라는 논문을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nductive Bias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은 CNN 같은 거는 어떤 로컬리티를 가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또 CGL 같은 경우에는 리커런트라는 모델이 좀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학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또 이 딥마인드의 논문이 주장하기로는
combinatorial generalization이라는 능력이 AI가 human-like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추론과 예측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프는 여러 가지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미의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해낼 수 있고 둘째로는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는 자료 구조로서 다룰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네트워크의 엣지마다 또는 노드마다에 적용되는 함수를 모든 엣지와 노드에 재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combinatorial generalization을 지원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래프가 엣지, 노드, 글로벌 피처는 어떤 유연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시스템2 관련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의식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자연스러운 주장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반론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게 어쩌면은 지금 딥러닝에서 트렌드, 주를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scale is all you need라는 주장이죠. 이거 그림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 옛날 AI 학자들은 막 그냥 구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 막 새로운 현실 세계의 지식도 이해해야 되고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필요하고 막 뭐라고 되게 필요해. 하지만 현실은 GPU 크게 싸우니까 하하 성능 잘 나왔지롱 이렇게 끝나버려. 이렇게 엔딩이 나와버리는데 근데 이런 게 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 알파고 시절 이세돌과 대국했던 알파고 시절에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테크닉들을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알파 제로 나서는 좀 더 단순한 모델, 오히려 더 단순하지만 많은 레이어, 많은 GPU를 사용하는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스택 모어 레이어 짱이다. 하지만 근데 또 이게 그냥 완전히 어떤 그냥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실제로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가 어떤 랭귀지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고 컴퓨터 수가 증가하고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큰 흐름으로도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 피규어가 들어간 티셔츠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어쨌든 scale is all you need라는 정말로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AGI로 이르는 길이 단순히 스케일을 키우는 것이 길로 갈까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2 같은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놀리지 그래프를 통한 어떤 QA 컨텍스트 앤서링의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AGI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나 그런 그래프의 포텐셜들이 어떤 의식에 그리고 합성적인 어떤 정보를 합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경향성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학자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이 한쪽 주장에 갇혀버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회원분들이 부디 좀 넓은 유연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런 거 있는지를 몰랐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네. 저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이 된 게 아. 너무 궁금해요. 그 그님코죠 그님코. 아니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겠네. 그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그 캡슐넷이었나? 그 굉장히 좀 미래 비전의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논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상 코드로 구현하기도 어려웠고 코드 구현해봤자 성능이 기존 모델처럼 안 나오니까 약간 조금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묻혀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코드가 안 나오면은 관심도 못 받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네, 그러면 근데 저렇게 이런 걸 주장하는 논문 쓰면 이거 실험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죠. 비교도 없는데 어떻게 논문이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로 유수와 벤지오 교수님이 썼으니까 논문이 된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스승님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이해도 안 되지만 맞나 생각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역시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유시아 벤지오 교수님도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제프리 힌턴 교수님도 새로운 주장을 하셔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